안녕하세요.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접속을 하셨죠? 네. 어,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 않는지,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키우는 게 가능한지,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대면 상황이면은 한 번 한 번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제 육아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육아 컨텐츠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보면 아이와의 관계를 위해서, 뭐 아이와의 애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화를 내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역시 이제 부모로서 아이를 두 명을 이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로서, 제가 배운 대로, 저희 교과서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대로 아이를 혼내지 않고, 아이한테 화내지 않고, 저희 감정을 굉장히 잘 조절해서 키우고 싶어 했어요. 키우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저희 아들이 저희 양념장 있는 쪽을 와가지고, 이렇게 부엌에서 양념장 있는 쪽을 와서 자꾸 양념장을 이제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지지 말자. 이거 말고 우리 다른 거 갖고 놀자 하면서 장난감을 그 주방에다 이만큼 이렇게 쌓아줬죠. 자, 이거 갖고 놀고 있어. 여기 양념장은 위험해. 했는데 계속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이제 호기심이 난 거죠. 계속 이제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파슬리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막 쫙 이렇게 뿌려서 이제 저희 주방이 풀밭처럼 이렇게 쫙 퍼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막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하느라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막 바쁘고 이런 상태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막 이런 막 파슬리가 다 이렇게 뿌려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딱 그런 거예요. 화는 나는데, 화나는 건 맞아요. 화는 나는데 이 순간에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화를 내면 안 되죠? 화를 내면 안 되지만, 정말 부모로서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게 아이 입장이 아닌 부모 입장에선 건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상담실에 오는 어머님들을 이제 관찰을 해봐도, 어머님들 중에 정말 화를 내지 않고, 감정 조절을 정말 잘 하셔서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공황이나 아니면 우울 같은, 예, 이런, 그,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굉장히 감정 조절을 잘 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는 좋지만, 밖에 나가서는 오히려 친구한테 치인다던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오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단순히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만 접근을 하기에는, 우리가 혹시 놓치는 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어,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 한번 이제 끝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로 하여금 어, 우리의 품 안에서 건강한 감정 조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제가 방금 드렸던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의문들? 이런 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론을 건드려 보긴 해야 돼요. 대성관계로 딱 듣기에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 딱딱한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요게 사실 되게 재밌는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도대체 어떤 부모가 되어야 우리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그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봐주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이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이들 보면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신생아기를 지나서 영아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그때까지 이제 아이들을 보면, 자폐 공생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내가 있고 엄마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엄마랑 나는 한 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부르면, 아, 엄마가 나를 부르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나를 부르네? 그리고 뭐 엄마가 나한테 뭐 분유라던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주면, 아, 누군가 따뜻한 양육자가 나를 케어해준 애가 아니라, 아, 뭔가 나와 한 몸이,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네? 이렇게 인지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이 있으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단계가 6개월 정도, 생후 6개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도 보면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는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아이하고 거의 이제 함께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달 단계에서도 맞고, 그리고 아이와 엄마가 이제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그 시기와도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막 배밀이도 하고, 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엄마랑 물리적인 거리를 아이가 자발적으로 두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한번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뭐, 이 보시는 분들은 유치원, 아이들, 그쵸. 거의 키우시는 분들일 텐데,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던가, 한 3, 4년, 뭐, 5, 6년, 요 정도 이전에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 보면은 엄마 옆에서 있다가 괜히 엄마한테 약간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살짝 벗어났다가 뒤돌아서 엄마 있는 거 보고 다시 오고. 또 이렇게 조금 벗어나서 또 뒤돌아서 엄마 있는 거 보고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멀리서 저도 아직 기억나게 멀리서 아이가 저를 많이 쳐다봤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분리개별화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지금까지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엄마가 알고 보니 나랑 다른 존재네라는 거를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이러면서 이제 확인하면서, 아, 맞네. 엄마랑 나랑은 다른 존재였네 하면서 이제 분리를 해나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개별 분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의 아이들의 특징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기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엄마를 볼 때, 아, 우리 엄마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날 섭섭하기도 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두 개의 엄마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 그리고 나쁜 엄마, 이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극단에다, 양극단에다가 이제 두 엄마를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엄마와의 경험이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내가 배고픈 순간에 나한테 간식을 주고, 낱말을 주고, 내가 기저귀 때문에 찝찝한 순간에 기저귀를 깨끗이 처리를 해주고, 나랑 놀아주고, 이럴 때는 이제 좋은 엄마인 거예요. 나를 울고 있는 나를 달래주는 좋은 엄마인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 내 곁에 있어준다? 이제 좋은 엄마인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좋을 순 없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뭐 기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슈가 막 변기 막 아이들 화장실에 애들 돌진을 하잖아요. 변기, 막 화장실 이런 거 만지면 이제 엄마들 기겁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못 만지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 입장에선 탐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 끊겨. 그러면 이때는 우리 엄마 나쁜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막 간식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밥 먹고 나서 준대. 그럼 나쁜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저희 아들처럼 막 깨통을 막 이게 그 쏟아 놓는다던가 파슬리통을 쏟아 놓는다던가 뭔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해서 엄마가 화가 잔뜩 났어요. 나쁜 엄마예요. 아이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나쁜 엄마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양극단에 있는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야,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야,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야, 우리 엄마 좋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엄마에 대한 표상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합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엄마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이런 통합이 안 돼 있고 그냥 사람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어.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 보면은 되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흥 나빴어, 흥 안 놀 거야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아빠 나쁜 사람, 아빠 저리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속상하고 조금만 섭섭해도 관계를 확 끊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조금만 좋아도 정말 세상 이제 까르르 너무너무 좋은 사람처럼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막 이제 따르기도 하고,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누가 내 부탁을 거절했어. 나쁜 사람, 저 사람하고는 안 놀 거야. 순절, 뭐 이렇게 간다던가. 그래서 요 단계에 이제 굳혀지지 않고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발달장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대상들을 통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 만화 이렇게 잘 보잖아요. 그러면 악인과 선인이 되게 뚜렷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데렐라 이런 거 봐도 착한 사람, 신데렐라. 그쵸? 그, 난쟁이들, 착한 사람, 이렇게 몰아넣고, 나쁜 사람, 그 독사과를 들고 있는 여왕, 막, 거울, 막 이런. 그러니까,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굉장히 뚜렷하게 딱 놔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대상에 대한 통합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엄마조차도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 통합이 되지 않으니까, 캐릭터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게 아이들의 그, 애니메이션들도, 동화들도 약간 악인과 선인들이 좀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 백설공주, 신데렐라, 그쵸? 뭐 옛날에 나왔던 이런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톰과 제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톰은 착한 아이예요? 나쁜 아이예요? 보면은 되게 나쁜 아이인 것 같은데 맨날 제리한테 당하고 있고 얘는 착한 아이인가 나쁜 아이인가 되게 응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란스러웠었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 발달 단계에서 봤을 때는 어, 그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애매한 캐릭터들을 되게 어렵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와 아이와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혼내는 엄마는 아이는 무조건 나쁜 엄마를 인지를 할 텐데 나는 그러면 아이한테 아이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야? 막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어제 아이한테 일찍 안 잔다고 소리 질렀는데 그럼 나는 아이한테 나쁜 엄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이한테 화를 내는 순간마다 아니면 아이를 훈육하는 순간마다 아이한테 나쁜 엄마가 되고 그리고 애착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육아가 얼마나 살얼음 걷듯 조심스럽고 두렵겠어요. 그쵸? 근데 육아는 그렇지 않아요. 전 만민이 할 수 있는 육아를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자, 요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엄마의 경험이 나쁜 순간이 일상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윽박 지른다던가, 엄마 막 내 말 안 들어준다던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겹겹이 쌓아놨던 좋은 엄마의 순간들이 있어요. 아이가 한없이 예뻐가지고 안아준다던가,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해도 예뻐서 웃고 있다던가,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를 한다던가, 자기 전에 아이한테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를 읽어주면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준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좋은 엄마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들이 겹겹이 그렇게 쌓여서 아이와 엄마의 관계,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애착 고무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선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때문에 섭섭한 순간, 아이가 엄마 때문에 놀란 순간, 뭐 화난 순간,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그 고무줄이 아이들을 딱 당겨서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아이 머릿속에 뭐냐면, 엄마는 나한테 과자도 안 주고, 엄마는 나쁜 엄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내 지금까지 엄마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느꼈었던 그 좋은 엄마의 순간들로 인해서 하지만 우리 엄마가 나 예전에 나 꼭 안아줬었지. 나 예쁘다고 해줬지. 엄마가 나 예전에 맛있는 거 해줬지. 이런 식으로 좋았던 순간들이 결국에 엄마의 상을 회복을 시켜줘요. 그렇게 아이들은 나쁜 엄마에 대한 엄마를 나쁘게 인지했다가 다시 좋은 엄마로 회복을 하고
또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다. 또 나 좋은 엄마로 이제 회복을 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엄마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어라는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섭섭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엄마를 더 이상 나쁜 엄마라고 지칭하지는 않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없이 잘해준다고 우리 엄마가 늘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거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엄마상을 통합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통합을 시킨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 나가서 친구들을 바라볼 때도 비슷하게 이제 통합을 해서 보게 돼요. 친구가 나를 섭섭하게 하더라도, 아, 하지만 저 친구 나랑 놀 때 나랑 되게 재밌게 놀아줬었지. 그래서 저 친구가 나한테만 과자를 주지 않아도, 하지만 저 친구 예전엔 나한테만 과자를 준 적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좋았었던 그 친구와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 친구를 지금은 나를 섭섭하게 하지만 이 친구는 좋을 때도 있는 친구야 라고 하면서 이제 통합을 시켜요. 그러면 통합이 안 된 친구보다는 아, 저 친구 나랑 안 놀아줘. 저 친구 나쁜 친구야 라고 생각할 때보다는 훨씬 관계의 지속력이 길어지고 안정적이 되게 되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로 확장되는 게 어떤 루트로, 어떤 로드맵으로 연결되는지 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제 확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었던 질문들 있잖아요. 아, 내가 아이한테 전혀 화를 내지 않는 항상 감정을 조절하는 완벽한 엄마의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아이한테 유익한가?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이 조금씩 답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이상적인 부모가 어떤 부모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너무 폭넓으니까 제가 어, 그 두 가지의 예시로 여러분들의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좋은 엄마. 항상 우리 아이한테 웃어주고, 항상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항상 아이한테 예스를 하며 아이가 화낼 만한 일을 하는데도 절대 화내지 않는 엄마. 항상 아이를 헤아리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엄마. 자, 1번이에요. 이쪽은요? 여기서 저의 커서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1번 엄마. 그 두 번째는 그냥 화를 낼 때도 있고, 아이랑 투닥투닥 싸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회복하는 엄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속상한 건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에 관계가 회복되는 엄마.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엄마가 아이한테 더 유익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 저의 이 전 이야기들 안에서 답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 나 엄마 입장에서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어, 여러분의 남편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를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나 친구가 나한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어, 화낼 만한 상황인데도 감정을 되게 조절해서 항상 나를 존중을 해요. 그 관계가 여러분 좋나요? 막상 여러분 그 관계에 한번 놓여 있잖아요. 되게 불안해져요. 왜냐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선 계속 상대가 참고 있는다는 게 우리가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회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참다 참다 확 터졌을 때, 우리가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물론 그 순간은 좋지만 항상 나를 위해서 참아주고 나를 위해서 화를 내지 않는 그 친구와 남편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결코 안정적인 느낌이 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지만 금방 또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소통이 가능해지는 관계에 있다. 그러면 물론 싸울 때는 스트레스 받죠. 너무 심하게 싸우면 안 되지만, 물론, 그죠? 근데 일상적인 갈등 안에서는 이게 소통을 해서 해결해 본 경험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관계는 정말 무서운 관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읽었거든요. 아, 이 사람하고는 어떤 식으로 싸워도 결국에 회복이 되는구나를 읽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서로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부모로서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막 아이가 감당 못할 정도로 화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어, 그 유익한 이상적인 역할은 아니죠. 근데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참고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소통을 해서 회복을 하는 경험들이 아이도 저도 훨씬 더 안정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네, 요거는 그냥 일례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욱하는 엄마라는 내용의 글을 한번 써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두 아이, 신생아인 둘째와 정말 말 안 듣는 첫째를 키울 때예요. 아주 10년 정도 전이에요. 그때 너무 이제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되는 순간들이 오니까 그게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저한테 진짜 화내는 순간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된 글을 한번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밑에 댓글창에 엄마들이 댓글을 달아주는데 정말 의미 있는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엄마는 단 한 번도 자기한테 화를 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음.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서 엄마가 자기 기억에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댓글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회로 나와 보니까 엄마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무 화를 내는 거야. 친구도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짜증을 내고 직장 상사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선생님도 나 혼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화내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나서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화를 친구들이 내는 화 이런 거를 막 어리둥절하게 다 당하고 나니까 이게 우울증으로 간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댓글들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꽤 본 적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저랑 같은 전공인 분들이 되게 많이 상담실에 와요. 그러면은 저희 전공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아이에 대한 존중이 항상 기본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련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수련을 받냐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과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녹음을 해서 글로 다 풀어서 교수님들이 우리가 적절하게 아이한테 반응을 했는지를 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수련을 받고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에 붙은 거예요. 아이한테 존중을 해주는 말, 아이를 헤아리는 말, 이게 이제 입에 붙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키워요,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저의 동기들도 그렇고, 그렇게 케어를 하면서 이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 그럼 엄마와의 관계 정말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사회성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혼란스럽죠. 그게 왜 그럴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엄마만 경험을 한 거예요. 좋은 관계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쁜 관계에서 회복했던 경험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사과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입장을 부모님한테 피력을 한다던가,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대응들인데, 엄마 자체가 항상 좋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부모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는 어, 회복할 수 있는 부모이고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이제 8대 2라고 해서 좋은 엄마의 모습이 8이라면 좌절을 주는 엄마의 모습을 2 정도로 놓아서 이것을 우리 엄마의 이상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퍼펙트가 아니라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굿 이너프만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때로는 엄마도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엄마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 그러니까 좌절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따뜻한 엄마라고 해서 8대 2 정도의 비율로 이야기를 하고는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관계 균형을 지금 말씀드렸던 이 8대 2 그리고 아이한테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일상에서 적용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아이한테 화를 내도 되는 것인가? 뭐, 아이한테 짜증을 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아이한테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가 우리한테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해서 화를 낸다던가, 뭐 이런 시작점이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아이한테 실수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화를 내면 아니면 실수를 해서 아이를 섭섭하게 하면 우리는 배드맘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엄마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좋은 엄마의 모습으로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과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한테 이제 사과를 하고 아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그거 같아요. 이 엄마는 갑자기 화를 냈다가 갑자기 엄마 혼자서 막 그 감정을 추스리더니 나한테 사과를 하고 있고 이게 눈앞에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아이 입장에서 물론 우리 엄마가 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멋진 엄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 엄마가 알아서 풀려서 나한테 사과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결국 유익하진 않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신호행동 보상이라는 이제 행동 원리에서 넣어서 보면은 엄마가 화가 났을 때 신호인 거죠. 엄마가 화가 났을 때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통 이제 엄마가 화낼 때 아이들 표정 기억하세요? 어, 그 화를 내는 그 수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이가 되게 확 무력한 표정들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한다던가 눈을 막 못 마주친다던가 속된 말로 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확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엄마들은 보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차 싶어서 사과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화를 멈추게 했던 자기의 행동이 뭐냐면 눈치를 보고 확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그걸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을 때 내가 하던 걸 멈추고 겁에 질려버리면 상대가 이 화를 멈춰라는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에 나갔을 때 상대가 나한테 잘못된 행동들을 보이면은 굉장히 무력한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선 아, 내가 실수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얘가 만만하네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접근하는 방법, 우리가 회복하는 신호 자체를 조금 다르게 주셔야 해요. 그게 뭐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가장 좋았던 방법을 좀 소개를 해준다면 나와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키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도 주는 쪽으로 갔었어요. 아, 봐봐요. 엄마의 감정 조절이 진짜 무서운 게, 감정 조절은 이제 스스로 하는 게 베스트기는 해요. 내가 감정이 막 올라와. 내가 우리 아이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 내가 추스려야겠어.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여러분, 그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쉽지 않아요. 특히나 집에 있잖아요. 보통 아이하고 엄마하고 둘이 있어요. 둘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나를 조절하면 베스트인데 내가 나를 조절하지 않게 되면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남편도 회사 가 있을 테고, 뭐 친정 엄마 아빠가 뭐 이런 거 보고 항상 뛰어와가지고 말려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대가 일어나는 걸 보면 학대가 의도치 않게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대로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내 화를 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죠. 아, 내가 나를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럼 나를 조절시키게 하는 그 대상을 내 아이한테 심어 놓으면 그러면 그거죠.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내 화가 더 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한테 어릴 때 저희 아이를 두 명을 한 집에서 독박육아로 키워야 될 때 저희 첫째 아이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엄마가 일도 해야 되고 너네들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잘못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화가 막 이렇게 커질 때가 있어. 풍선처럼 이렇게 커질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너한테 화를 내는 건 그건 엄마가 완전 잘못된 행동이야. 어느 누구도 너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건데 엄마가 너한테 화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엄마라도 잘못된 행동이야. 그래서 그때는 네가 엄마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 엄마 화내지 말고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엄마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엄마가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정신을 차려서 노력할게. 너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제가 이제 괜히 짜증 내거나 화를 내면 저희 아이가 너무 순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들 중에서도 되게 순한 아이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엄마 화내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눈치 보고 이런 아이들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말 못해요. 아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거든요.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땐 계단을 만들어주는 거죠. 엄마의 화를 조절시켜주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아이한테 스티커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말로 하기 힘들면 이 스티커를 엄마한테 줘. 화내지 말고 얘기해주세요. 라는 이런 스티커였거든요. 그 스티커를 주고 엄마 정신을 차릴게. 그래서 언어보다는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아이가 그 정도는 줘요.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화낸 건 미안해. 엄마가 왜 화냈냐 하면서 추스리고서 이제 설명하는 거를 저 나름대로 이제 연습을 했었던 거죠. 그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제 언어로 엄마 화내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확장을 시켰더니 엄마가 화날 때, 신호죠. 엄마가 화가 났을 때 아이는 이렇게 쪼그라들거나 울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엄마 화내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엄마한테 요청하는 어떤 단호한 행동들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이 패턴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두 가지의 장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저희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들이 되겠죠? 엄마의 화에 압도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신호행동 보상 체계에서 봤을 때 아이는 확신이 서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화내지 말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엄마는 화를 멈춰라는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엄마가 화냈을 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한테 화내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대처라는 무기가 생기다 보니까 덜 압도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였냐면 저를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장치가 생긴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장치가 이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아이가 미안하다 상할 때까지 막 화를 냈었다면 이제는 아이 자체가 이제 그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에 엄마 화내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라는 말에 내가 이거에조차도 내가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밖에 나가서 항상 위축된 아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절을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 아이한테 한번 심어주는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엄마 화내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가 저를 화나게 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를 계속 하다가 뭔가 사고를 빵 터졌을 때 내가 제가 화를 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 화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네가 화낼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화가 났잖아. 그러면서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선 기본적으로 엄마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말은 만들어주되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까지 합해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쏟았어요. 조심해서 그 물 갖고 놀지만 물 갖고 놀지만 했는데 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화냈어요. 근데 엄마 화내지 말고 얘기해주세요. 이러면 더 화나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가 엄마 미안해요. 내가 바로 치울게요. 근데 화내지 말고 얘기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자기의 잘못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정말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친구들의 화 아니면 뭐 선배들의 화, 선생님의 화에 압도되는 아이가 아니라 무서워 무서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해나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화도 여러분 습관화되는 거 아시죠?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낼까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화를 냈을 때 해결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냥 좋게 좋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안 멈추다가 엄마가 화 퍼락 내면은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 신호행동 보상에서 체계에 넣어보면 아이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가 화를 냈더니, 버럭 화를 냈더니, 아이가 하던 행동을 멈춰요. 그럼 어머님들은, 우리들은, 아, 화를 내야 이게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반복되면서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에 아이한테 되게 버럭버럭 화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련당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돌고래 조련처럼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조련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호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내가 감정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요청에, 아이가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화내지 말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 요청에 내 행동을 조절하고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조절하고 그리고 책임지려는 모습에서 내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제 우리 아이와 엄마 둘 다 모두한테 이제 어, 유익한 상호성을 갖게 될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자, 화냈더니 아이가 됐을 때 우리가 화를 멈추는 패턴이 아니라 감정 조절이 그냥 무조건 우리의 죄책감에 멈추는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화를 낼 수밖에 없을 땐 화를 내는 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거를 다 죄책감을 가지면 이것도 부모님의 우울이 되거든요. 나 화낼 수밖에 없어. 나도 약한 인간이야. 라고 받아들이되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부모님의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화를 멈추고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감정 조절을 그리고 아이는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품 안에서 연습을 많이 시켜주세요. 저는 이걸 아이들한테 많이 연습도 시켰고, 실제로 상담실에 오는 분들, 같은 고민하는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고 부모한테 적용을 하게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화를 내는 사람들 앞에서 압도되는 게 아니라 고군분투하면서 해결하려는 굉장히 이제,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좀 자신 있게 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굿 이너프만. 나는 항상 아이한테 화를 내지 않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회복할 수 있는 엄마. 그리고 엄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좀 개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늘 좋은 관계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늘 좋은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회복력을 가진 관계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저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소장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채팅창에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와서 소장님께 전달을 드렸어요. 네,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강의 들으신 부모님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신 경우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5세 초반까지 가정보육을 하다가 지금은 기관을 다닌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네, 아이 이야기 많이 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작은 짜증이나 이게 감정 조절이 왜 안 될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조련을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 낳기 전에 여러분 지금처럼 화 잘 냈어요? 아마 화 잘 안 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세상 좋은 사람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성격이 되게 많이 변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를 냈을 때 나한테 이득이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젖어든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화가 확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아이의 작은 짜증이나 투정에 우리가 화가 확 올라왔을 때 아이의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반응 속에 우리가 이득이 있는 뭔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짜증을 딱 멈춘다던가, 투정을 그냥 딱 멈춘다던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육아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의 작은 짜증이 그냥 냅두고 맞춰주면 이게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기 진압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감정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엄마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주세요. 우리 스스로 조절하면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건 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느낀 거라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엄마한테 엄마 화내지 말고 말로 얘기를 해주세요가 되면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관계에도 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나는 하나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자폐적 공생 단계는 태어나고 나서 6개월에 끝났어요. 아이는 아이, 엄마는 엄마, 서로 다른 개체예요. 그 엄마, 아이가 있으면 서로의 영역이 있거든요. 아이가 넘어왔을 때 엄마가 기분 상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엄마가 넘어왔을 때 아이가 기분 상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에 대해서 엄마가, 불편하다라는 걸 좀 피력을 하고, 아이도 그 영역을 조심할 수 있게 되면, 밖에 나가서도 상대의 영역을 좀 조심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시켜요. 그래서 단순히 나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게 짜네요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 상대를 하지 않게 하는 그 경계를 뚜렷하게 아는 아이들은 이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이한테 엄마는 이 부분에선 섭섭해, 이 부분에선 힘들어 라는 것들을 좀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가 몇 살일 때 가능했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르쳐 줬었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기 어려울 때부터 가르쳐 줬어요. 말이 안 나올 때. 그때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예, 여기 하트에 하는 여러분들은 뭐 소중한 존재입니다. 뭐 아무튼 이런 글귀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말을 하질 못하고 내가 언제 엄마의 화를 멈춰야 되는지를 파악하기엔 너무 어린, 그때 당시에 한 24개월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4개월 이전.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엄마가 화를 내려다가도, 조심할게. 너는 소중한 존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저희 아이가 그 옷을 진짜 주야장창 입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옷을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누군가 너한테 함부로 하거나 화를 낼 때 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를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언어가 되고, 제스처가 되고, 이렇게 도구를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개념만 하는 거죠. 누가 화낼 때 당하지만은 마. 넌 피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가 제가 아이한테 야 이거 왜 안 쳤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꼬꼬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초반에 접근을 했어요. 자, 인정하기까진 되는데 책임지기를 엄마와 함께 하고 싶어야 해요. 처음에 엄마랑 같이 하면 되죠. 엄마랑 하다가 점점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을 흘려서 닦아줄 때 처음에 엄마랑 하고 싶으면 해줄게요. 근데 이제 그거죠. 점점 엄마가 빠지는 거죠. 단계적으로. 나중에는 밥만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그냥 시작만 같이 도와주시고, 그냥 단계적으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